우리 서강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케이스워크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전문가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는 원조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뭐 계약 이런 거 관계로 가지만은, 그래서 이 원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약을 원조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그래서 이제 원조 계약이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을 원조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관계는 전문적인 관계라는 거죠. 전문적인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전문적인 관계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동으로 인식한 목적을 위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며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적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또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온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정 아시죠? 따뜻한 정.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이 따뜻한 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온정. 그 다음에 감수성. 그 다음에 수용.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에스트의 인간관계 7대 원리 가운데 하나가 수용이에요. 수용. 그런데 그 수용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비판적 수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수용인데 무비판적 수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우리는 그냥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물론 목적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그냥 이런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잘못되면 이제 또 이렇게 잘못 빗나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문 직업적 권위. 그래서 전문 직업적 권위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전문 직업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틀 전인가 요양보호사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자기가 자기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전문인이라고 거기 있어. 그래서 이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요양보호사지 무슨 전문가냐? 이렇게 말해요. 요양보호사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이 사회복지사와 똑같은 비슷한 그런 레벨이에요. 그래서 준사회복지사예요.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같은 준한다.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거죠. 사회복지사와 준한다.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전문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 직업적 권위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기대, 내가 지금 저 클라이언트와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변화를 시킨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아니 그냥 돈 받았으니까 아니면 뭐 접수했으니까 뭐 내가 할 일 다 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저기 그 관계를 이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어? 자, 그리고 도움에 대한 의지 및 능력 등이 중요 고려 사항이다 이렇게 말했어.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는 촉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촉진하는 그런 관계죠. 자, 그래서 관계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 또 그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펄만은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 클라이언트는 변화되고 싶은데 사회복지사가 협력을 안 하네. 그러면 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자, 이제는 이 펄만의 모델에서 여기 컴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갈웨이라고 하는 그 갈웨이 이 사람이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생태 체계를 확장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인 퍼스널리티 체계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 그것은 능동적인 퍼스널리티를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변화 체계가 있고요. 그럼 그 체계가 보면 이 체계가 첫 번째 체계를 보면 변화 매개 체계. 그 변화를 위한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체계.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라이언트 체계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도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표적을 딱 정했을 때 그게 이제 표적 체계가 되고 행동도 그냥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체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 체계. 그 다음에 전문가 체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식 체계다. 그래서 의뢰, 응답 체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너스하고 그 미나안의 4체계 모델, 그 다음에 6체계 모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6체계 모델이에요. 자, 역할, 이론의 역할. 그래서 역할에서 이론의 이론의 역할. 그 다음에 역할 기능. 그 다음에 역할 상호작용. 그 다음에 역할 기대의 개념. 수용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이렇게 체계로 보고 4체계나 6개의 체계로 보면서 체계 입장에서 사람을 어떤 그 변화시키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생태체계야. 그러면 생태체계라가 있으면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그 다음에 뭐 종교활동에 교회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계모임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등산 모임이 있다. 등산. 그 다음에 나는 또 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 뭐 어떤 배움.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요것을 하나의 내 내가 생활하는 이 모든 요거 하나를 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생태체계다 이렇게 말해요. 생태체계. 내가 하루에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자 그러면 이 학교가 나한테 영향을 주냐? 내가 학교에 영향을 받냐? 내가 학교에 영향을 주냐? 자 그러면 나와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교에 영향을 주는 거요? 아니면 학교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학교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 영향 주는 거뭐 등록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이렇게 와야지. 자, 그다음에 내가 등산 모임에 영향을 줘요? 응. 등산 모임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영향을 주냐고 여러분들이요. 별로 안 줘요? 그러면 그 등산 모임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나요?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수다하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고 그러면 등산 모임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네요. 자, 여러분이 학원 같은 데를 가면 어디가 영향을 줘요? 학원이 그래 학원이 영향을 주고. 자, 그럼 개 모임에 가서는요? 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개 모임에 가서 영향을 줘요? 개 모임이 또 여러분의 영향을 줘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영향을 행사해요?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요? 아니 그러면 이 인생은 맨날 뭐 영향만 받고 사는 인생이나? 아니 여러분이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뭐 전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영향을 줘야지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구나. 예배만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나는 이 생태 체계가 나는 가만히 있고 뭐든지 영향을 받기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학교에 영향을 준다. 내가 학교에 기부도 한다. 뭐 1년에 얼마씩 내가 기부한다. 그러면 학교에 영향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내가 교회 전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가르친다 그러면 교회가 나한테 영향도 주지만 나도 교회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표시하는 요것을 이제 생태 체계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체계 모델이라는 거예요. 체계 모델인데 이 체계를 갖다가 6개로 이 미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개로 이렇게 체계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 모델이라는 거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가정은 인간의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길 원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동기는 체계의 목표와 체계의 희망, 불편의 균형 간의 융화에 의거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여를 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자, 나와 뭐의 차이야? 나와 환경이죠. 나와 환경이야. 이건 나고 이건 환경이야.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이 환경과 이 클라이언트 가운데서 이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거죠. 환경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환경이 이 사람을 따라오게 하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요게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체계 개방되어서 체계의 경계를 넘어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성장과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체계 변화, 체계 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자, 우리 가족이 있고 여기는 여러분 나가 있고 여기는 아버지, 엄마, 동생, 뭐 하나 누구일까요? 요즘에 뭐 강아지를 가족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가족이 있다. 이게 가족. 그러면 이거는 체계잖아요. 하나의 체계. 자, 그런데 이 가족 체계가 이게 가족 체계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있어. 제가 선을 그리는 걸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모여 있다. 근데 우리 집은 가족 체계가 폐쇄형이야. 그래서 함부로 우리 가족끼리는 그냥 이렇게 뭐든지 다 잘 통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족을 아예 이렇게 딱 울타리를 이렇게 쳤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가족 얘기를 절대 안 해. 네. 그리고 또 뭐 가족 자기 부부끼리 싸운 것도 애들도 절대 얘기 안 해. 네. 그리고 또 뭐 자기도 뭐 얘기 안 해. 그러면 이게 가족 폐쇄적인 이 가족이 이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꽉 확실하게 쳐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 우리 집은 말이야. 별 얘기 다 해. 우리 집은 뭐 별 얘기 다 해서 우리 집은 말이야. 뭐 그냥 뭐 누구든지 와서 잠도 자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이 친구 있으면 친구 애들이 와서 밥도 먹고 그렇게 뭐 잠도 자고 놀다가도 간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친구들도 못 데려와, 그죠? 친구들도 못 데려오고 이거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해야 돼?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괜찮아, 뭐 가족끼리 어떠냐? 아빠 친구도 뭐 와서 밥도 먹고 갈 수 있는 거고. 자, 이건 개방 체계란 말이에요. 점으로 표시한 거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체계로 볼 때에 자 개방되어 있는 체계야. 이게 점선이죠. 점으로 만들어진 거. 자, 근데 폐쇄적인 체계다. 그러면 완전히 여기서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빠져나갈 구멍이 딱 울타리를 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족은 무슨 우리 집은 이 저기 그 폐쇄 체계다 손들어 보세요. 그럼 막 나도 가진다는 거죠? 안 되잖아. 올라오면 진작 얘기를 하고 오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 신랑한테 물어봐야 되고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되지.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막 그냥 오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바로 폐쇄 체계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집에 오는데 뭐 신랑 저기 그 허락받을 필요 없어. 애들도 허락받을 없어. 그럼 들어와서 뭐 밥 먹고 놀다가 커피 마시고 그리고 가. 이거는 개방 체계인 거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은 의도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이 신모델이에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처음에 접촉 단계가 있어. 접촉 단계. 여기 보면 접촉 단계. 네, 그래서 접촉 단계라는 것을 이게 뭘 접촉 단계라고 하냐? 거기에서 접촉 단계에서는 초기 접촉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서비스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지. 네, 왜냐하면 내가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겠다. 근데 뭐 마냥 내가 그 클라이언트에다가 뭐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클라이언트가 너무 외롭다. 그러면 내가 상담하는 동안에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 클라이언트가 이걸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여기 있으라는 거요. 그러면 나는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분명히 한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서비스 한계 명확함.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에서 질문할 것을 명확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냐? 그러면 질문이라고 막 아무거나 다 물어봐가지고 막 그 클라이언트가 너무 곤란한 그런 걸까지 막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 질문한다고 해서 뭐 다 질문이라고 다 질문이야? 여러분이 다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죠? 못할 거는 못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적절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공동으로 할 것을 서로 서약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해 주는 기본적인 과업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접촉 단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계약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뭐든지 계약 없는 거는 소용없어.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도 어떤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그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하려면,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계약 없는 실천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은 그 실천 과정이 있잖아요. 면접에서 접수, 면접 접수, 사정 쭉 이렇게 개입 이렇게 쭉쭉 나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내가 막 가서 인생에 끼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약 없이 뭐 그게 내 거예요? 땅이 아무리 그 저기 있어도 그게 계약도 안 했는데 그게 내 땅이냐고요. 계약을 하고 값을 지불해야 어떤 서류상으로 확실해야 그게 내 땅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계약 단계는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점인데 딱 그래서 문제의 정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개입 계획을 위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획을 수행하겠다는 어떤 공약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간, 기술, 윤리, 기관의 기능을 고려해서 개입 수단을 협상한다. 자, 여기 보면은 시간, 그 다음에 기술, 윤리, 윤리와 기관의 기능. 자, 우리 기관과 상관도 없는 것을 내가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자,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기관에서는 공적인 복지의 개념인데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만나가지고 뭐 지들끼리 사적으로 뭐 가서 사랑하고 막 싸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그거 아니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기관의 이 기능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뭐 그거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말로 너 도와주겠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 자, 그래서 행동 단계에서 이제 개입 과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는 업무를 주어진 업무를 한다는 것이고 개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용할 자원과 서비스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가를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그 행동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중개자의 역할이야. 중개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보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중개자를 잘해야 돼. 이 중개 가운데서 이 중개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다. 그 복덕방에서도 중개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회복지사도 중개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동산 중개사를 따지 않더라도 그런 중개가 아니라 그건 땅 중개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의 그 어떤 거래를 위한 중개고 여러분들은 가운데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선생님이 지금 밥을 안 먹었다 이거야. 밥을 안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종합복지관을 잘 알아. 그래서 종합복지관을 잘 알아가지고 그 선생님 그쪽에 여기서 좀 밥 안 먹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우리 클라이언트 밥 좀 잘 먹여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옹호자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내가 지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가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왔다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내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그 목적과 의무도
사회복지사가 갖는 거죠. 그게 옹호야. 옹호. 옹호라는 것은 대변해주고 그걸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죄를 짓고 왔어. 그 바로 경찰이 왔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갔다가 그게 무슨 옹호야.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일단 내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는 일단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옹호해야 될 책임을 있는 거야. 책임. 오케이? 사회복지사가 뭐 도둑놈 잡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이다. 다음 코스로 가겠습니다.